안녕하세요. 모빌리티 인문학 하이스토리 100강, 모빌리티 시대의 미디어와 정치, 총 5개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될 건국대학교의 정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주제인데요. 모빌리티 시대의 환경 변화와 인간이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모빌리티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좀 낯설게 다가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모빌리티란 무엇인가? 모빌리티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우선 과학의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모빌리티를 어떤 그 운동의 개념으로들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를 움직임 그 자체로 이해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세계는 모빌리티에 근본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움직임에 근본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건 무슨 말일까? 일단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제가 뭐 화면으로 오늘은 만나뵙게 되었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이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어디서 나왔는가? 일단 아침에 일어나야겠죠. 그렇죠? 침대에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화장실에 가서 볼일도 보고 또 주방으로 와서 물도 한 잔 마시고 정신도 깨고요. 그렇다면 내가 마시는 그 물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손을 뻗었더니 물이 뿅 하고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아침에 마신 물, 그 다음에 우리가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 그 커피 밭에서 수확한 건 아닐 겁니다. 그 커피의 모빌리티라는 것들, 그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은 어디서 왔을까? 우리 일상에 편재한다. 유비쿼터스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항상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동 중이다. on the move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가기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기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만 하더라도 아직 모빌리티라는 개념은 잘 안 와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빌리티를 가장 많이 접하고 알 수 있는 게 신문지상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유 모빌리티. 즉 이때에 공유하는 모빌리티라는 건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그 상표를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브랜드를. 네. 땡카 혹은 이제 요즘에 길에 가다 보면 킥보드 같은 것도 많이 타고 다니죠. 그게 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은 아니지만은 10분간, 20분간을 빌려서 혹은 공유를 하는 그런 경제들이라는 거예요. 그 탈 것을 공유한다. 공유 모빌리티들. 카쉐어링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모빌리티 같은 것들을 정의라는 측면, 그러니까 데피니션이라는 정의가 아니라 우리는 저스티스, 정의의 측면에서 쭉 진행을 하고 미디어와 정치,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지 그렇다면 그 속에서 모빌리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엮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류 역사의 변천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입니다. 미래학이란 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현재의 경향성을 토대로 해서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측을 하는 사회과학의 한 학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1980년에 이런 책을 씁니다. 제3의 물결. 인류의 역사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세 번의 물결에 의해서 변천해 왔다. 첫 번째 물결이 뭐냐? 농업혁명이라는 거죠. 그게 이전에 인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농업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농경사회에 진입을 하기 전에 우리 인간들은 밭을 다니며, 밭이라는 게 개념이 없었죠. 그렇죠? 그냥 산과 들을 다니면서 산에 있는 뭐 뽕나무도 따먹고요. 그 다음에 뭐 물가에 있는 딸기도 따먹고 그러다가 운 좋게 물고기도 한 마리 구해서 구워 먹기도 하고 그렇게 수렵하고 채취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농업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인간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농사를 짓게 되고 그 속에서 잉여 생산물을 얻게 돼요. 자, 그렇게 하고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이 쭉 유구한 그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죠. 제2의 물결이 다가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산업혁명이 오게 되면서 우리의 인간들은 대량 생산과 대량 분배, 대량 소비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물결이 뿅 하고 나타나죠. 그게 바로 정보혁명이라는 거예요. 정보혁명, 정보사회라고도 이해를 하는데 일단 우리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혁명이다, 정보혁명이다, 컴퓨터혁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보기술의 혁신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매우 높아지는 사회를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보와 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라는 거죠. 자, 이런 사회에서는 그 이전과는 비견할 수 없는 움직임이 많게 돼요. 그렇다면 이런 모빌리티 사회에서 사회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 이전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량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고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들도 모두가 함께 즐기는 일종의 대중문화 또 대중매체였다고 하면 지금은 나만의 어떤 유니크함들, 독특함들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 같잖아요. 개인적이고 또 다양성이 중시가 되고 남들이 입은 옷을 길거리 지나가다가 보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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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지만 나랑 똑같은 옷을 입었다. 당장 난 그 옷을 약간 벗어버리고 싶을 정도의 생각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표준화되고 대량화되었던 그 시대에서 다양화되고 개인화된 사회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역시 삶의 방식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바뀝니다. 유연근무, 선택적인 노동이 가능해지죠. 9시에 모두가 다 출근하게 되면은 길이 너무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10시에 출근할게요. 저는 좀 더 일찍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마칠게요. 10시에 출근하면 7시에 마치고 이런 그 노동 자체가 쪼개져서 혹은 나에 맞춰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전체적인 사회 패러다임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조직 자체도 마찬가지죠.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왼쪽에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글쎄 뭔가를 만드는 공장 같은 건가 봐요. 그 대량 생산 시스템에 적합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그냥 촥촥촥촥촥 돌아가면 나는 뭐 이 옷을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접어주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접고 저렇게 접고 모두가 다 분화된 업무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한 업무들을 하지 않아요. 조직 자체도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화해 있습니다. 어떤 미션들이나 임무가 주어지게 되면은 기획팀이고 총무팀이고 인사팀이고 그런 기본적인 조직이 있다 할지라도 태스크 처리를 위해서 새롭게 팀이 짜지고요. 그다음에 그 해결이 되게 나면 해산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새로운 미션을 위해서 각각 모아서 조직을 꾸리고 이렇게 유동적인 조직이 탄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프로슈머적인 생활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프로슈머란 뭐냐? 프로듀서, 생산자와 컨슈머, 소비자의 합성어라는 거죠. 즉 생산하는 사람이 곧 소비하는 사람이 된다. 다시 얘기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어떤 구별이라는 게 굳이 의미가 없어지는 사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1인 미디어 시장 같은 것들 그리고 유튜브 뭐 크리에이터들 그렇죠. 그전에는 언론이라든지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그 미디어적인 부분들 생산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아주 소수에 집중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는 어떤 양식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미디어를 만들어내고 또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거죠. 이런 속에서 내 삶의 편리함과 또 신속성이라는 척도가 기준이 되는 사회, 고도 모빌리티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우리는 미디어 기술의 성장에 집중을 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일단 지금 같은 이런 모빌리티의 고도화 시대를 촉진하게 됐었던 세 가지의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있습니다. 첫째가 전화기, 둘째가 텔레비전 방송, 그리고 셋째가 마지막으로 컴퓨터의 개발이에요. 그런데 1876년에 전화기가 발명이 되고 1926년에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1940년에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약간 텀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미디어가 발달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내장된 컴퓨터, 칩 같은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자, 달 착륙에 성공했던 최초의 우주선 혹시 아시나요? 네, 미국의 아폴로 11호입니다. 달 착륙을 했었던 인류의 어떤 희망과 꿈을 가지고 달에 갔었던 그 아폴로 11호에 내장되어 있었던 컴퓨터 기술보다 우리 손 안에 있는 핸드폰 기술, 핸드폰 안에 들어와 있는 컴퓨터 칩이 훨씬 더 많은 계산 능력을 수행할 수 있고 능력 또한 높아요. 엄청난 일이죠. 얼마나 작게? 이 핸드폰 안에 얼마나 작은 칩이 들어있는데, 그렇죠? 그 거대한 우주선보다 훨씬 더 똑똑한 걸 내 손 안에 들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렇게 된 것이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어요. 자, 1940년대에 컴퓨터가 개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이 2020년, 한 80년 정도? 7, 80년 정도? 이 정도의 세월 동안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해볼 수 없는 겁니다. 자, IBM이라는 회사를 아실 거예요. 1980년대에 PC라는,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 우리 개인 컴퓨터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어내고 대량 생산에 성공했던 회사죠. IBM. 그 IBM의 창시자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1943년에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계 컴퓨터 시장의 규모는 5대가 끝이다. 그 말은 왜요? 컴퓨터라는 거는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그 규모도 클 뿐더러 비용이 많이 드는 기계 덩어리인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 때 미국이라던가 혹은 러시아라던가 이런 강대국 큰 나라들에서나 하나 정도씩 이렇게 가지고 있을 법한 것이지, 이게 그렇게 막 보급화되거나 대중화되거나 그럴 일은 없을걸 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1943년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얘기했었던 그 왓슨이, 그의 아들 왓슨 주니어와 함께 이런 PC 컴퓨터의 소형화에 성공하면서 개인 그다음에 집집마다 보급을 하게 된 거죠. 더더욱 더 놀라운 것들은 그런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제품들, 모든 사물들의 인터넷이 그리고 어떤 미디어 기술들이 다 접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고 대중적으로 이용이 되게 되면 사회 변화가 아주 많이 촉진이 돼요. 예컨대 15세기의 그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냥 그래, 책이 쉽게 만들어졌나 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이라는 것을 당시에 찍어낼 수 있게 되면서 절대 왕정과 또 중세 종교의 권위를 붕괴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19세기의 어떤 신문, 20세기의 라디오, 1920년대의 라디오, 그다음에 1950년대의 텔레비전, 또 영화 같은 것들, 이런 매스미디어들이 등장하고 또 대중적으로 확산이 되고 확대되고 사회는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 오른쪽에 있는 이 심벌이라고 그럴까요? 아이콘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 사파리, 구글, 파이어폭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검색 체제라는 것이 불과 우리가 이런 인터넷 운영 체제를 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창에 들어가서 검색을 했을 때 뿅뿅뿅뿅 튀어나온 것들이 불과 30년, 40년밖에 되지 않은 현실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손 안에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뿐만이 아니라 문자도 넣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영상도 찍어서 제작을 하고, 제작만 하나요? 나만 보나요? 아니죠. 편집을 해서 유통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행위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인터넷과 웹의 발전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가?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술이라는 것이 어떤 인간의 삶과 사회에 큰 변화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처럼 모빌리티 시대가 고도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의 인간의 삶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단순히 되게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위험성과 어떤 가능성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가. 자, 일단 명과 암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왔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 자, 특히 고도화된 모빌리티 사회에서는 두 가지의 어떤 좀 극단적인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 첫째가 유토피아적인 전망이에요. 유토피아. 정보를 선택하고 관련 주도권이 송신자에서 수용자로 이동함으로써 수용자가, 즉 우리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의 생산자이자 주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주체적인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이 정보 사회에서 우뚝 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디스토피아적인 전망이란 건 뭐냐? 이런 고도화된 모빌리티 사회, 즉 정보 사회에서 인간은 미디어들에 의해서 사회 전체를 보는 눈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끌려다니고 또 수동적이고 주체성이 결여된 존재로 소외될 수도 있다라고 위험을 경고하는 거죠. 근데 사실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 어원 자체가 그렇습니다. 말이 그래요. 유토피아는 플라톤의 국가라는 그 어떤 책이라 그럴까요? 국가라는 이 본인의 말 모음집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그리스어로 없다라는 뜻의
오와 또 장소를 뜻하는 토포스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없는 장소, 즉 가공의 이상향.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근데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라는 소설을 짓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이거는 우리가 인간들이 이런 낙원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꿈은 꾸지만 과연 이뤄낼 수 있을까? 다들 퀘스천 마크를 땡땡땡땡땡땡 찍고 있는 그런 어떤 가공의 이상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좋겠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정보를 생산하고 또 소비하는 주체임 동시에 어떤 장애도 없이. 근데 사실 유토피아라는 이 측면보다도 우리는 디스토피아적인 전망에 훨씬 더 가까이 있어요. 왜? SF 영화라든지 많은 소설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특히 조지 오웰의 이 1984라는 소설. 지금으로부터도 몇십 년 전에 어떤 그 컴퓨터가 나오기도 전에 지어진 소설이지만은 이 소설 속에서 나와 있는 빅브라더, 그리고 빅브라더가 사용하게 되는 텔레스크린이라는 그 도구라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이 예언자인가 아니면 미래에서 온 사람인가 얘기할 정도로 컴퓨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에 텔레스크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그 현실 CCTV들 있죠. CCTV는 잘 모르게 이렇게 똑똑똑똑 어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얼굴을 이렇게 눈만 돌리면은 이만한 화면들이 땅땅땅땅땅 어디나 내가 숨을 수 없게 그렇게 모든 곳에 텔레스크린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텔레스크린에서는 나의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하고 또 내가 뭔가 조금 일탈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 바로 경고를 삐삐삐삐 날리기도 하고 그런 전방위적인 감시 체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조지 오웰이 천재라서 그랬을까?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어떤 위험성들을 경고했다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빌리티 시대에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자, 냉철하고 비판적인 인식 없이 고도의 모빌리티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면 우리 인간은 주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정보 자원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개인정보 관리의 문제도 발생을 해요. 개인정보 관리라는 거. 요즘에는 나 자신보다 내 핸드폰이 나를 더 잘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뭘 먹었는지 사진 다 찍어요. 그다음에 어디다 돈을 썼는지 카드 내역서 다 나와요. 내가 어디 다녔냐? 거리 정보들, 위치 정보들 다 찍혀 있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이 스마트폰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이런 개인적인 측면보다도 사회 전체적인 측면을 봤을 때 모빌리티 시대의 어떤 기술적인 합리성에 의해서 사회적인 관심이 체계적으로 왜곡되거나 배제될 위험도 가능해요. 우리가 흔히 그 포털 검색을 할 때 실시간 검색어 누군가 이거 검색어를 조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죠. 그리고 검색어를 내가 하나 찍었을 때 연관 검색어들이 쭉쭉쭉 나와요. 그러면 이 연관 검색어들이 정말 필요해서 연관이 된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야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 생각해 라고 주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이 검색어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반쪽은 보지 못하고 여기만 보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전체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할 것을 반쪽만 보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인간의 어떤 심리 자체가 굉장히 선택적이에요. 그래서 미디어에 대해서도 되게 편향적으로 쓰죠. 항상 쓰는 어떤 그 검색 채널을 쓰고요. 그다음에 항상 보던 유튜브 채널도 보고 그러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만 보게 된다 그러면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가졌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뭘 이해의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렇다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 어느 순간에는 다른 게 아니라 너는 틀리고 내가 맞았어 라고 사회 통합이 불가능한 어떤 세상이 오진 않을까, 이런 위험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첫 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
그리고 어떤 세상이 만들어져 나갈지는 일단 이 고도 모빌리티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의 몫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모빌리티 시대의 환경 변화와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더 주체적인 어떤 사용자가 되어야겠다. 또 비판적인 인식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들과 함께 더 인간적인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좀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